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취업자 수가 2,841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7천 명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6천 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50대, 3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2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TF회의를 열고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고용 회복 지원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올해 상반기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고 청년과 여성, 중장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0대 이상의 절반은 노후에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 중고령자의 비재무적 노후생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자 6,200여 명 중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9.4%에 불과했고 돈을 빌려줄 사람은 평균 1.76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3,5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94건으로 전체 거래의 25.9%에 불과했는데 이는 국토부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적은 비중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올해 2024년 한국 경제에서 가장 기대되는 산업으로 가장 먼저 반도체를 꼽을 수 있겠죠. 특히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 1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다시 한번 이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다. 이런 기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선 미래 첨단 산업의 쌀이자 최근 AI 열풍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맞게 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또 차세대 반도체 산업 분야 공부를 또 하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 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입니다.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입니다.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장우진 GV 인베스트먼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형수 대표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상반기 정말 반도체 걱정 많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 그때 우리 이형수 대표님하고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한 10월께에는 바닥 본다. 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 수출을 보니까
그 언저리부터 우리나라 수출이 좀 좋아졌습니다. 먼저 반도체 수출 분야부터 한번 점검해 보고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12월 이제 한 달 데이터를 보면 네. 110억 달러가 넘게 나왔는데요. 네. 요게 15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예. 수출로 보면 최대치고 그리고 이제 작년 4분기 전체로 보면 한 300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네. 294억 달러 정도로 되는데 요게 6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한 거거든요. 네. 네, 그만큼 4분기 반등폭이 컸고요. 네. 이제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이게 보통 반도체라는 게 시클리컬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한 4년 주기마다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보통 한 2년 6개월,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상승 사이클을 그리다가 예.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하락 사이클을 그립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 3분기가 이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딱 이렇게 전환되는 분기점이었고요. 네. 3분기 10월부터 좋게 보는 이유는 그때부터 3분기부터 재고가 빠른 속도로 줄기 시작했고 네. 4분기부터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반등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제 예상보다 훨씬 고정 거래 가격 반등폭이 컸습니다. 네. 그만큼 탄력 있게 반등을 한 거고요. 그게 데이터, 수출 데이터 수치로 나타난 거고 올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업황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어떤 데이터를 집계하는 기관마다 굉장히 데이터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게 WSTS라는 이제 세계 반도체 통계국 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률을 한 11% 정도를 봤습니다. 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테크 인사이츠라는 그 시장 조사 업체에서 17% 이상을 봤고요. 네. 제일 최근에 나온 데이터가 IDC에서 제공한 건데 20%까지.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이터가 상향 조정되는 이런 그림이 딱 작년에 HBM 그 또, 예. 트렌드 그랬었거든요. 예, 예. 처음에 40% 연평균 성장률 그러다가 89%, 예, 뭐 예. 계속해서 상향 조정. 그러면 이제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시장은 한 20% 올해 상승할 것이다. 뭐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도 그 이상 평균 이상은 또 가겠죠. 맞습니다. 이게 예. 그 전체 반도체 시장이 그 정도고요. 예.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네. 아무리 보수적인 어떤 시장 조사 업체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40% 이상을 대부분 봐요. 그만큼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가 기저효과.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네. 수출도 어떻습니까? 이제 완전히 바닥지고 턴 어라운드 했다면 올 한해 한국 경제 수출 반도체가 이끌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 계속 이끌어가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올해 대한민국 수출은 좋습니다. 일단 뭐 내수는 모르겠고요. 네. 수출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수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게 반도체 수출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역 적자를 내는 원인이 수입에서 보면 대부분 원유 같은 원자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 가스 셰일 오일이 증산이 이루어지면서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더 이상 이 가격을 이제 더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은 좋아지고 네. 수출은 더 개선되고 이런 그림으로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장호준 사님, 같은 질문입니다. 올 한해 전반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작년 상반기처럼 좀 가슴 아리하던 그런 시절은 지났는지 또 이제 올 한해는 정말 반도체가 한국 경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딱 기쁨이었다가 어제 또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물론 작년 4분기지만 또 어닝 쇼크 나오고 이러니까 약간 이랬거든요. 우리 장호진 이사님 올 한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또 우리 한국 경제에서의 반도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슈퍼 사이클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수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반도체들이 좋았던 이유를 보면 수요라기보다는 사실 공급 감소 여기가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예. 공급 감소 때문에 10월부터 반등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이제 실적이 좋을 거라고 1분기도 이제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예. 그럼 관건은 계속해서 수요가 좋을 거냐인 거거든요. 근데 주가를 보면 작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수익률 1등이었던 KLX 지수 중에서 수익률 1등이었던 게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반도체 안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가는 선반영으로 상당히 네,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수요가 더 좋아지는지를 더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더 확장될 수 있냐라고 보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으니까 더 네. 좋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고 했을 때 경기가 버텨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예.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는 건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디바이스가 만약에 많이 잘 팔린다. 이게 사람들한테 소구가 돼서 이게 정말로 디바이스가 팔린다 그러면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슈퍼 사이클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것과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뭐 3나노나 이런 쪽으로 가긴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네. 그쪽으로 성공한다고 하면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같이 이뤄주는 이제 슈퍼 사이클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수요가 약간 변수다. 그런데 이제 AI, 저희가 AI 얘기도 후반부에 하게 될 겁니다. 특히 기계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AI입니다. 기계가 그러니까 AI가 달린 뭐 스마트폰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온디바이스 AI가 얼마나 또 히트를 치느냐가 하나의 변수, 그렇죠. 주요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용수 대표님,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 반도체라고 보더라도 D램 가격은 바닥 찍었다. 뭐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고, 뭐 낸드 플래시도 같이 올 거다. 우리 좀 이야기를 집중해서 D램 가격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야기를. 네, 일단 뭐 디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수요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 가격을 받치기보다는 공급을 조절해서 가는 측면이긴 한데 굳이 이제 메모리에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놓고 보면 네. 굉장히 디램 쪽이 수요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이제 HBM 같은 그 어떤 고부가 제품들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디램 라인들을 HBM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네. 요걸 이제 어떤 그 생산 설비를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캐파가 한 40%가 줄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D램을 생산하던 게 만약에 월 100K 정도의 캐파였다 그러면 예. HBM으로 전환하면 이게 한 60K 정도로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웨이퍼 납장 크기가 거의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사이클이잖아요. 예. 이번이. 그리고 이제 DDR4에서 5로 전환이 되면 또 여기서 캐파가 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 과잉인데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받치는 상황인데 이 어떤 기술, 차세대 기술로 전환하다 보면 이게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네. 굉장히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고정거래 가격,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당초 전망치는 10% 중후반 정도를 봤습니다. 네. 고정거래 가격 상승을. 근데 실제로는 20% 중후반대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1분기에도 계속해서 디램 가격은 상승세를 그릴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조사 업체 뭐 그 이런 트렌드 포스 같은 데서는 최대 18%까지 봅니다. 상승 폭을.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그 디램 모듈 업체에다가 가격 인상 요구한 게 15에서 20%라고 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격 올리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시장 조사 업체보다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D램 같은 경우는 경기가 완전히 안 무너진다면 수요도 좀 견조할까요? 일단 이제 우리 그 디램 놓고 보면 중요한 수요처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서버 쪽에 한 40% 비중을 차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마트폰 쪽에서 한 35%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PC가 많을 때는 한 15% 정도 됩니다. 네. 뭐 나머지가 이제 잡다한 것들인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서버 쪽하고 스마트폰하고 PC는 좀 성격이 달라요. 일단은 서버 같은 경우는 인프라 성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프라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기업들이 해야 되는 해야 된다. 투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경기타죠. 맞습니다. 네.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그동안 D램의 수요를 끌고 왔던 것들은 생성형 AI라는 AI 쪽이잖아요. 네. 이쪽은 서버 클라우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안 하면 경쟁사들한테 뒤처져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이 이런 오목한 사이클에서도 수요가 탄탄했던 턱 거거든요. 터졌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버 쪽은 올해도 뭐 그렇게 해서 뭐 이 하이엔드 쪽,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은 수요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쪽은 굉장히 고성능 디램의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구 소비재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이나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하하는 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좀 긍정적인 뭐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장우진 이사님, 요즘에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AI, 뭐 이거 CES 2024도 AI고요. 작년에 AI 칩이었다면 이제 AI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벌써 연초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우리가 기대하는 게 17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출시할 거라고 얘기하는 이제 AI 스마트폰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올해 놓고 보면 어떨까요? 이게 제대로 좀 작동하는 기기일까요?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과연 이걸 후광 효과를 받을까도 궁금하고요. 저도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네. 사람들도 상당히 엇갈려가지고요. 근데 뭐 확실한 건 이제 이 AI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팔릴 거냐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AI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얼마가 될 거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AI 스마트폰이 D램이나 어떤 메모리가 더 들어가냐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S23과 S24의 메모리 용량이 같다고 지금 스펙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 네. S23에서 S24가 뭐 동일한 수량으로 팔리면 AI의 점유율은 올라가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D램 업체들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있어야 되는 건 S24가 공개됐을 때 확실하게 온디바이 AS가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이거 빨리 사야 되겠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어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S23 대비해서 확실하게 판매량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 D램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될 거다라고 예. 판단하는데 일단 처음이라서 네. 이거는 아마 시행착오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빅스비 예전에 빅스비 또 처음에는 이슈가 됐었지만 나중에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섣부르게 이것 때문에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이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 빠지면 네. 오히려 그때 가서 어차피 온디바이스 A는 되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되니까 그때 가서 반도체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도 일종의 좀 퀘스천 마크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네. 기대감으로 좀 가고 있는 거네. 출발은요. 이게 조금 다른데요. 예. 이따가도 또 얘기 드릴 것 예. 같긴 한데 온디바이스 AI라고 했을 때 지금 핵심적인 디바이스가 어떻게 되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예.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려면 AI 칩의 성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메모리도 좋아야 되고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디바이스로 지금 처음 되는 게 포터블 디바이스는 아닐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거나 예. 아니면 배터리가 충분한 디바이스가 되는데 그 가능성은 PC 쪽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실제로 이제 업체들도 PC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래서 예. PC에서 뭔가 AI 관련해서 실제로 뭔가 좋은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써봤을 때 PC 쪽에서 진짜 크게 변화가 있다 그러면 PC 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PC 쪽으로 D램이나 이런 데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네. 오히려 수요를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AI가 작동을 하려면 스마트폰으로는 구현되기가 조금 힘드니까 네. 아마도 우리 전선을 끼게 되는 그렇죠. 예, 포터블이 아니라 모바일이 아닌 쪽에서 제대로 된 온디바이스 AI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건 터지면 실은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는 그렇죠. 계기가 그때는 되겠죠. 네,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한 번 훈풍을 받게 되는 그렇죠. 이제 이런 구조고요. 아마 여기까지 봤을 때 아마도 좀 벌써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AI, 뭐 온디바이스 AI 이런 거에 좀 낯선 용어셔가지고 답답한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야기 끌고 가기 전에 최근에 나오는 좀 반도체 관련한 용어들 한번 우리 장호진 이사님께서 짧게 네. 정리를 좀 명쾌하게 해주시고 가야 되고 용어가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저도 상당히 많이 헷갈렸는데 일단 AI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를 보면 이게 대용량의 어떤 그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 네. 이 대용량 학습 데이터를 연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컴퓨팅을 보면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억과 연산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네. CPU와 GPU가 연산을 하고 이 메모리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메모리 데이터가 있는 건데 예. 이게 폰 나와 노이만 있네요. 구조란 말이죠. 예. 근데 이게 구조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할 수 있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통로를 빨리 이 데이터가 오고 가는 속도를 빨리 하면 된다라는 건데 네. 첫 번째가 이게 HBM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로를 넓히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선을 넓혔을 때 우리가 차량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차량이 많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예. 데이터의 양이 많이 올라갈 수 오고 갈 수 있게 대역폭을 늘려주자. 그래서 예.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기존의 GDDR보다 대역폭이라고 해서 그 오고 갈 수 있는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는 I/O 인앤아웃이하고는 예. 그게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구현했냐면 쌓아서 적층을 해서 쌓아서 이제 구현을 했고 여기 예. TSV라는 기술을 통해서 HBM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 지금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제일 잘하고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다음 두 번째 CXL은 HBM이 이제 도를 늘렸다 그러면 CXL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난 속도를 늘리겠어라고 네.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HBM과 배치되는 전혀 개념이 아니고 네. 이 HBM은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CXL은 하나의 그 통신 규약 같은 거예요. 인터페이스. 예. 네. 그래서 이 규약을 GPU와 CPU와 메모리를 통일을 시키고 이 규약을 통해서 기존의 것보다 훨씬 빨라진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만들자는 게 CXL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CXL에서의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리면
뭐 공유 그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예.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과 클라우드에 공동으로 저장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금 CXL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하나로 같이 공유한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분배해서 필요한 만큼만 빠바박 쓰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바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전송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이게 CXL의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업체들은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비롯해서 이제 CXL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PIM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는 모르겠다. 이 폰노이만의 구조를 약간 바꿔보자라는 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연산과 기억이 별도인 건데 네. 이 PI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서 연산을 직접 해버리자라는 거예요. 아, 네. 그게 되나요? 그게 되게 만든 거죠. 아, 예. 네. 근데 아직 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폰노이만의 구조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어를 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서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모국어를 할 땐 그런 과정이 없죠. 그냥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PIM이 그런 식으로 약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모든 연산을 PIM에서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네. 쉽게 갈 수 있는 이제 간단한 작업 같은 것들은 PIM에서 처리하고 CPU나 GPU 같은 경우에는 고급된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작업 같은 것들을 CPU나 GPU 쪽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전반적인 어떤 그 디바이스의 연산의 속도를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게 PIM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용어가 많은데 이 세 개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HBM, 이제 HBM3 뭐 이렇게까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CXL 그리고 PIM입니다. 이 구조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 증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거죠, 이영수 대표님? 네, 맞습니다. 우리 그렇죠?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네. 뭐 기존 수요가 좀 더 늘어난다 이런 거보다는 없던 수요가 새로 생긴다. 없던 수요가 생긴다. 맞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예.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게 PC였는데 네. 모바일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고 그러면서 2016년, 17년 슈퍼 사이클 때 이제 서버 클라우드라는 수요가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 새로운 수요들이 들어오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는 모든 게 범용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표준화돼 있는 레디메이드죠. 예,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HBM 같은 경우는 다 주문형이에요. 예. 주문형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 시스템 반도체가 높은 멀티플을 받고 메모리가 낮은 멀티플을 받은 이유는 메모리는 범용이라서 재고 때문에 항상 가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메모리도 점점 AI 시대에 맞아서 점점 더 주문형. 예. 그래서 주문하면 특히 HBM3 같은 지금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연단위 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문한 수량만큼 그대로 사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단가이나 이런 것도 없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HBM 쪽에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전 세계 HBM 시장에서 90%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예.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존의 1등 업체인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2등 업체인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CX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이쪽 시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CXL 시장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예. 왜냐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투자해 놓은 서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쪽은 이제 디램 슬롯을 다 꽂아서 쓰고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AI 연산이 필요하면 이 서버를 좀 더 고도화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까 디램을- 봤더니 막 디램이 엄청 막 맞습니다. 적체 그렇죠. 적층으로 네. 쌓아야 되잖아요. 예. 더 해도 그거조차도 부족한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전에 외장 스토리지 부족하니까 외장 하드 썼잖아요. 이렇게 예. 꽂아서 서버에다가 이렇게 외장으로 꽂아 쓰는데 이게 낸드 플래시가 아니라 디램인 거죠. 그게 이제 CXL의 컨셉인데요. 예. 그게 중요한 거는 우리 장우진 이사님이 잘 설명했지만 네. 이게 이제 그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죠. 그러니까 CPU 따로, GPU 따로 있던 이 메모리 그거를 네. 통합해서 어. 한데 이제 같이 통합해서 쓰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 시장이 이제 2028년이 되면 20조 시장이 됩니다. 예. 네, 뭐 이게 새로운 디바이스도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디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디램 공급 업체들은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하우징이라든지 예. 아니면 그 디램들 또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제 우리 SSD 같이 그런 쪽 시장이 많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I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상용화 가능성에 약간 반반 정도의 그거라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컨셉은 좋아요. 이제 그 메모리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과부하들을 네. 프로세서 쪽에 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여기서 처리를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네.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격이 문제죠. 이걸 이제 가격이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네.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서 업체들의 또 헤게모니하고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세싱의 일부를 메모리 업체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네. 고객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그러면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최근에 AMD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국내 업체들이 좀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HBM 같은 경우에 특히 HBM3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선도하고 있고요. 네네. 삼성전자는 언제 나옵니까? 이제 요거 하나 또 궁금하고요. PIM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도전할 수 있는 분야입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면 원래 CPU 하던 데가 더 잘하는 건가요? 일단 삼성전자는 원래 작년 9월에 HBM3 양산하겠다라고 경계현 사장이 공언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물량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고요. 예, 아직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마 신규 또 새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한 10일 한 중순쯤에 이제 뭔가 최종 테스트를 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거를 SK 하이닉스 독점에 맡기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너무 늘어납니다.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분기에 나오는 칩들만 해도 지금 H200이라는 칩이 나오고요. GH200이라는 그레이스호퍼 기반의 또 GH200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B100 차세대 블랙웰이라는 그 B100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런 쪽은 기존의 H100 지금 주력이 H100이라는 칩인데 이게 여기서 80GB밖에 안 쓰거든요. 네. HBM을. 근데 지금 차세대 칩들은 144GB 아니면 192GB까지 써요. 그러면 거의 2.4배 늘어나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캐파를 2배로 늘린다고 해도 이게 다 공급이 하고. 못 따라갑니다. 빨리 삼성전자가 HBM3가 나와야 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투톱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 조만간 뭐 어떤 나올 콜 테스트는 겁니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핌 네. 프로세싱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메모리 업체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프로세서 업체들이 굳이 이거를 메모리를 가져와서 이 그냥 않는다. 저사양의 프로세서를 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일단 지금 뭐 프로세싱 메모리를 주도하는 것도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훈 지사님, 올해 뭐 페스 2024 이제 미디어데이 끝나고 아마 본격 공개될 텐데 AI로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둘렀습니다. AI. 뭐 이번에 그렇죠. 특징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볼까요? 페스에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AI 관련된 반도체들을 지원한다고 했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CXL이나 그다음에 PIM 관련된 반도체들을 당연히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는 뭐 HBM이나 CMM이라고 CMM은 이제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CXL을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이것들을 이제 준비한다고 했었고 예. 삼성전자 디바이스가 좀 재밌는 것들이 나왔어요. AI 로봇 볼리를 이제 4년 전에는 그냥 컨셉으로 공개했다가 이번에 이제 완성된 제품으로 예. 선보였고, 그다음에 AI 냉장고를 또 선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AI 냉장고는 그 카메라가 식재료를 판단한 다음에 뭐가 예. 들어있는지 리스트를 작성해주는 예. 그런 거고, AI 세탁기도 나왔어요. 저런 건 좋네요, 진짜. 네. 예. 근데 이런 AI 디바이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AI 디바이스가 나오면 반도체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디바이스의 이제 확장에 대해서 좀 기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AMD에서 좀 강조한 게 특이한데 예. 그 AI를 강조하면서 특히나 리사수 AMD CEO 같은 경우에는 개인용 PC가 열릴 거라고 공언을 했어요. 개인용 PC에서 AI 시대가 열릴 거다.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과 발맞춰서 레노버와 HP, 델, 에이수스까지도 이 AI 관련된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대거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노트북이나 PC 쪽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아마 그쪽에서도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였어요.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나가고 했지만 퀄컴이 모바일 그 AP를 하는 퀄컴이 자동차를 굉장히 크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부스도 이제 자동차 쪽으로 했었고, 예.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온디바이스 AI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자동차 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 디바이스가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것들이 반도체가 당연히 많이 필요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 그 예. 자체가 AI 연산이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퀄컴이 강조하고 있고 퀄컴이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다 같이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PC와 자율주행 그 관련된 그 자동차 쪽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쪽이야말로 좀 온 디바이스 AI가 나오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네. 말한 AI 세탁기는 진짜 얘가 인공지능대로 섬유 보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제품들 이제 CES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후속 보도들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바로 AI로 가볼게요. 이 AI 반도체 시장 이제 뭐 AI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올 한해 화두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AI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어쨌든 지금 향후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50%를 바라보는 제품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작년에 AI 반도체 그러면 모두 서버 쪽으로 관심을 뭐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네. 올해는 사실 이제 이 AI가 서버에서 이제 확장되는 그림이죠. 네. 네, 확장되는 그림인데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네.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이제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가우스가 첫 번째 모델인데요. 네, 네. 우리 이제 장훈진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D램 채택량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가우스가 그렇게 뭔가 좀 획기적인 성능을 보이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저는 구글과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글이 최근에 공개한 게 구글 제미나이라는 네. 그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네. 공개했거든요. 이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네. 프로, 울트라라는 모델이 있고 프로가 있고 나노라는 모델이 있는데 예. 울트라는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이 쓰는 생산성 쪽으로 많이 쓸 것 같고요. 네. 우리 지금 GPT-4 같은 그리고 이제 그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바드에 쓰는 예. 이제 무료로 예. 제공해주는 예. 그리고 이 나노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노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나노가 1이 매개 변수가 18억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2가 32억 5천만 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용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구글 픽셀 8 프로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어떤 성능을 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생성형 AI 쪽에서 애플이 굉장히 많이 늦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지금 서버 투자 쪽으로 늦었지만 애플이 그래도 OS부터 뭐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수직 계열화 하고 있는 회사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이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네. 애플이 이 온 디바이스 AI를 아마 올해 만약에 가을쯤에 내놓는다 그러면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말 킬러 어플리케이션. 온 디바이스 AI의 킬러 어플리케이션 저는 자동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바일 맞습니다. 모빌리티. 예. 그 기존의 레벨 2 자동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주도권이 사람한테 있죠. 네. 그래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ADAS라고 하죠. ADAS라고 네. 하는데 올해부터 내년에 나오는 모델들부터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는데 레벨 3부터는 이제 운전의 주도권이 사람보다는 기계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임도 제조사 쪽에 있는 거고요. 그게 AI 성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마 뭐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올해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짧은 질문인데요. 네. 이제 구글도 뭐 챗GPT 같은 걸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 내 노트북에서 그걸 가동하려면 실은 더 고사양이 돼야 되나요? 내 PC나 노트북이?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걸 교체해야지 그걸 서비스를 이용하나요? 일단은 구동은 됩니다. 예. 기존에 뭐 챗GPT를 우리가 뭐 구동은 되는데. 맞습니다. 예, 되죠. 예. 근데 속도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AI 반도체가 채택된 칩이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 인텔이 메테오 레이크부터 AI IP 블록이 두 개가 들어가요. 기존의 CPU, GPU 블록 외에 NPU라는 AI 블록이 별도로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AI 연산이 이 로컬에서 훨씬 빨라지겠죠. 아, 그럼 그 PC는 따로 사야 되겠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옆에 있는 AI가 안 되는 PC보다 내 PC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예. 예. 그러면 또 하나 반도체 수요가 네, 늘어날 수 맞습니다. 있는 자, 네.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 AI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계속될 수 있을 텐데, 자, 이 AI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제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됐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또 탄탄대로만 있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당장 우리 떠오르는 것이 미중 패권 전쟁 가장 핵심적인 게 이 반도체 부분이겠죠. 이 밖에도 나올 불확실성들도 함께 있습니다. 너무나 밝은 AI 시장과 반도체 시장이지만 또 체크해야 될 점 뭔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숙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아예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작년부터 우리는 이제 놓고 또 달리고 있고요.
근데 어제 나온 또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 보면 파운드리 뭐 수율 올리기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아 보여요. 앞으로 우리 한국 반도체가 나아가야 될 또 다른 동력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희망을 걸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제 AI라는 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요에서 되게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이 AI가 되면서 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 되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AI 연산에 최적화되려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최대한 가까이 붙여 있는 게 좋고요.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정말 좀 더 진화된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한 PIM, 프로세서 인 메모리가 되면 좋은 거고. 예.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람의 뇌처럼 프로세싱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당장은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최근에 첨단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칩을 구멍을 뚫고 쌓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AI라는 것 때문에 메모리가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새로 커지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좀 더 세계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TSMC의 의존도를 우리나라가 일부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뭐 기술적인 뭐 경제적인 이슈도 있지만 네. 지정학적인 패권하고도 엮여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대만의 어떤 지정학적인 가치 네. 그리고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높아진 측면에는 TSMC라는 회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 이 TSMC를 놓고 우리는 반도체 실드가 있다. 네, 그게 TSMC다고 이야기했고 또 뭐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엘리트들은 굉장히 네. 불편하지만 네. 그래서 이번 1월에 있는 대만 총통 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TSMC의 어떤 그 기술 주도권을 일부만 가져와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경제 전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장훈 지사님, 그 이야기를 좀 계속하면 네. 하우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뭐 수년 전부터 시스템 반도체 키우자, 또 따라잡자, TSMC 잡자. 잘 이게 그래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갑니까? 달릴 수 있나요?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영역을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파운드리도 있는 거고 팹리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시장 점유율이 뭐 2, 3%에 그친다고 하는 건 사실은 팹리스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건데 팹리스는 정말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천재적인 엔지니어가 우리나라에 일단 있어야 되냐. 그다음에 만약 영입한다 그러면 엄청난 돈 줄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이걸 할 수 있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네. 당장 이 팹리스를 키우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데 네. 파운드리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태계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가 있는데 파운드리를 하기 위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업체들이 이제 팹리스로서 반도체 칩을 개발하잖아요. 네. 개발하려면 당장 그냥 우리가 설계한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업체가 있어요. 디자인 하우스라고. 예.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그럼 우리가 모디파이 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게라고 하면 거기서 파운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가 있으면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다 생산하는 게 아니고 후공정은 또 오사트라는 업체한테 또 맡긴단 말이죠. 예. 근데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오사트 디자인 하우스의 생태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 거의 원스톱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삼성전자부터 경쟁력이 가져가는 게 그쪽이 굉장히 큰 거예요. 후공정 쪽도 좋고 예. 이 디자인 하우스도 좋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전반적으로 디자인 하우스와 또 이제 오사트 쪽을 키워서 예. 전반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지만 이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이게 성장이 되면 TSMC가 이제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글로벌 모바일 AP 업체를 키웠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팹리스 업체와 이 파운드리 업체가 공유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뭐 팹리스, 그러니까 공장 없이 이제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또 설계하고 여기까지의 작업은 실은 우리가 바로 튀어가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제 그것과 이어지는 파운드리, 위탁 생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생태계만 구축하면 그 기술력으로는 이제 빠르게 좀 도약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우리도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네, TSMC를 못 따라간다 뿐이지 네. 분명히 삼성전자도 글로벌 탑2로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생태계를 같이 갖춰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올해 그런데 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변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반도체 분야는 역시 이제 미중 반도체, 특히 대선 앞두고 규제라든가 둘의 관계 격해지면 격해지지 놔줄 것 같지는 않다. 이게 격해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막 연초부터 얘기하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좀 부담스럽고 좀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 한해 보면. 이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를 어떻게 바꿀 거냐인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추가적으로 뭐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를 바꿀 거냐 네.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을 압박할 거긴 하지만 이 중국을 압박하는 수위는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고 네. 중국은 이미 그 자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가 감소해서 반도체 수요가 억압될 거냐, 내려갈 거냐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 네. 수요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대중 압박을 강하게 한다 그러면 대중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우려. 경우는 네, 일부 네. 타격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뭐 그 외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반도체에서 엄청난 타격이 있다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장호진 사님께서는 미중 분쟁이 되더라도 반도체 시장을 죽이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타격을 받더라도 심각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아, 우리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뭐 루트는 간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네. 것 같고. 우리 이용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미중 반도체 또 무역 규제 나올 때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분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책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막 쏟아내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주가 그러니까 주식시장 반도체 주식시장에는 좀 영향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해 보면 이제 맞습니다. 트럼프 전 네네. 대통령이 뭐 인기가 있다 이럴 때마다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영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의 반도체 투자를 못하고 그리고 중국 어떤 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인 악재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목소리는 큰데 어떻게 굉장히 실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자국 기업들한테 피해 가는 것들은 또 되게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막 목소리는 컸는데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오히려 바이든 정부 들어서 그런 것들이 그 규제 자체가 굉장히 세밀해지면서 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잘 대응한다 그러면 좀 더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올 11월에 대통령이 또 된다 하더라도 네네 큰 틀에서의 생태계는 괜찮다. 맞습니다. 네. 뭐 오히려 중국 시장을 압박해주면서 우리 한국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얻는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중요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렛대라는 게 결국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대만의 TSMC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어떤 AI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게 또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좀 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마무리 질문으로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훈 이사님, 이제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기업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투자자 뭐 한때는 500만 명 뭐 이상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이 세 관계 루트 어떻게 한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가려면 어떤 게 가장 최적의 조합이 좀 돼야 될까? 좀 너무 어려운 추상적인 질문인가요? 네, 그래도- 조금 애매한데 네, 근데 네. 저는 일단은 뭐 정부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뭐 네. 정부 정책에 있어서 반도체를 지원하라 이런 정책이 아니고 좀 생뚱맞긴 한데 이게 상속 증여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이게 네. 왜 이게 연관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예. 있는데 이게 창업주가 지금 반도체 설립을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당연한 욕구는 밑에 사람들한테 주고 싶잖아요. 예, 자식들한테. 자식한테 주고 싶다. 예, 예, 자식한테 예. 이게 물려주고 싶은데 예. 상속 증여세가 크면 안 되니까 지금 회사를 키우고 싶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춰놓고 주가를 낮춰놓고 싶을까요? 보면은-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죠. 그렇죠. 예. 주가를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의 생각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목표를 두는 거지 회사를 키우는 데 목표를 두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소기업들 기술을 개발해야 될 소재 부품 회사들 대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고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소재 부품 회사들이 상속 증여세를 엄청나게 많는다 그러면 이 상속 증여세를 마련하지 못하고 2세, 3세 경영으로 간다 그러면
이 경영권이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받아주면 좋겠지만 이 자금을 만약에 중국의 업체들인가 아니면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이 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예. 수익성 극대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 거기다가 만약에 중국 사모펀드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업체들의 경영의 어떤 안정성을 일단은 보장해 주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 있고 나중에 그 지분을 팔았을 때 그때 가서 양도세를 물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상속할 때만큼은 그냥 들어가는 형태로 가서 그 온전히 이 우리가 기업을 발전시키고 키우는데 방점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 그게 결국은 반도체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장호준 이사님의 방금 조언 정부 관계자로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1세대들이 좀 아웃하는, 그러니까 2세대로 넘기는 딱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소부장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 회사들이요. 그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도 또 역설적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영수 대표님 끝으로 네. 뭐 정부에게 바란다, 혹은 뭐 기업에게 바란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인력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정부도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 뭐 예전처럼 단순 제조 인력보다는 지금은 연구개발 그리고 차세대 기술 뭐 이런 쪽에 어떤 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실제로 뭐 3나노 이하로 가면 양자역학이나 이런 쪽은 이제 수학적으로 네. 이제 근데 사실 그런 쪽은 기초과학 쪽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초과학 쪽으로 또 투자가 잘 안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대학 강의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융합형 인재를 좀 키우는데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자공학과나 뭐 이런 IT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약간 경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인문학과 IT의 컨버전스였잖아요. 융합.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라는 이 그 대상을 놓고 컨버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이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만 딱 전문가들만 양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또 많은 신경을 써주면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산업 저변이 넓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올 한 해 반도체가 살아야 또 한국 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11일 한국은행이 올해 첫 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 PF 불안 속에서도 연 3.5% 계속해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데요.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내일 오전에 이 첫 번째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또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경제 영향 또 금리 인하가 전 세계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